자, 국제사회는 지금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가난을 겪고 혹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국제사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이 돼서 이들을 돕는 체계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에서 사실은 한국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앞서 말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원조를 받았을 때 이것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 혜택,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또 다르게 조금 요 국제개발 협력의 용어로 얘기를 해보면 OD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적 개발 원조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 원조라는 것은 수원국의 복지 향상과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 즉 물자, 기술, 증여, 양어성, 차관 등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적 개발 원조 ODA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 큰 영역 속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가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어떤 그 기관,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가난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다시 말해 수원국에게 그것을 줄 때 그 물자, 기술, 돈을 우리는 공적개발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적개발 원조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원조를 받는 그 시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국제개발협력, 특히 공적개발 원조에서 또 다른 움직임, 앞으로의 어떤 발전적인 움직임을 이제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큰 전환 그리고 방향의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대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 상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우리가 진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협력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계속 그냥 주는 원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는 원조를 하니까 좋지 않다. 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국제사회가 원조를 계속 줬습니다. 우리의 그 원조 역사를 생각해보고 70년 전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왜 한국같이 저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까? 거의 없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고 또 문제의식을 하고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자, 이 원조를 이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조가 가난한 나라, 개도국의 자립성장보다는 오히려 원조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원조의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원조에 덫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조 때문에 원조에 덫에 걸려서 우리는 더 발전하지 못했어. 고마워하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수원국,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줘도 해결되지 않는 원조 피로감을 얻는 원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원조 피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거를 이 아프리카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시카티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요것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조가 아프리카 경제를 망가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지원되는 식량의 일부만이 국민에게 분배되고 나머지는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아프리카 농민이 경쟁할 수 없는 헐값에 거래가 돼서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우리의 농업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아프리카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원조라는 것이 당장의 배고픔, 절대 빈곤에 놓여 있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끊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부작용을 나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조 역사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끊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메커니즘을 이어서 계속 켜켜이 쌓았던 그 노력과 희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는데 많은 원조를 받는 다른 나라들은 그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 좋아지는 악의 순환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조가 우리의 경제를 망쳤다라고 이 아프리카의 경제학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나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발적 의지고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원조로 망가진 아프리카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는 공여국의 선진국들도 느끼는, 꼭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게 되었고, 그 솔루션을 얘기하고 그 본보기를 얘기할 때 한국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 국제사회가 하는 국제개발 협력에 사실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아주 적지 않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계 유일의 사례입니다. 어떤 유일의 사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유일의 사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조를 받는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OECD라는 경제개발 협력에 굉장히 주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건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DAC, DAC이라는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OECD 안에 있는 위원회 중에 한 종류인데요. 우리는 위원회에 지금 회원국이 됐습니다. 2010년에 그 회원국이 됐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가난한 나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개발 원조, 아까 얘기했던 ODA를 해주겠다, 하겠다. 그 역할, 그 부담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회원국이 위원국이 된 겁니다. 자, 그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가 한국이 된 거고요. 또 한국이 그 역할을 스스로 해주기를 또 바랬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요구했고, 한국도 기꺼이 한 일이 바로 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원국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매년 이 OECD 닥에다가 우리의 세금, 국민의 세금,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주는 역사를 시작해서 2000년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2010년에 아까 얘기했던 개발위원회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전 세계의 24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DAC, 닥이라는 곳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섣불리 가입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매년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국가가 되겠다라는 선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2010년에 가입을 한 거죠. 자, 그것을 가입했을 때 그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이 원조의 역사가 헛되진 않았다. 한국의 이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가난을 겪는 나라들한테 많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바마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를 위해선 한국의 경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유명한 대학, 예일대학의 미래석학인 폴 케네디, 그리고 빈곤의 종말을 쓴 이 제프리 sak스도 한국의 얘기를 하면서 빈곤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엔의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한국의 이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국제기구에 최고의 국제기구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이 한국 발전의 경험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활동을 하실 때 또 한국의 발전 경험이 지금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 맥을,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가 그래서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건데요. 우리는 매년 2017년부터 쭉 보십시오. 2조 6천억, 그죠? 그리고 지금은 4조 79억. 내년이면 4조 79억의 돈을 우리가 ODA, 아까 얘기했던 OECD 닥의 위원국으로서 공적 개발 원조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앞서 이 내용들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집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ECD 닥의 회원국으로서 이 공적 개발 원조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 수치를 늘려가고 있을 거고요. 기사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늘리는 수치가 그 회원국 중에 거의 이제 가장 우수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 액수로 보면 아주 이제 많이 기여하는 나라보다는 아직은 수치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노력 점점점 이렇게 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만 해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조 여러분들 4조 793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우리는 매년 국제개발 협력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 그 가난함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하고 공유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서 봤던 예산처럼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무조건적 원조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가난한 나라의 그 국가의 분들이 스스로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 의지를 고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죠. 국제개발 협력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4조가 넘는 그 돈이 그냥 돈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국제개발 협력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목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델로서 그들을 우리의 그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우리의 경험과 같이 그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이 도로와 물 얘기라는 것이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국제개발협력국에 가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해외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냐 하면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한 마을이었는데 A라는 마을이 있고 B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B라는 마을은 잘 사는데 A라는 마을은 계속 가난하고 가난이 너무 심해서 배고픔을 늘 느끼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었지만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를 보면 이 마을은 생산이라는 걸 하긴 하지만
이것을 내다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을 할 때 비가 오면 잘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잘 안 되는 자연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을 거느릴 수 없는, 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가난한 마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베트남의 A라는 마을하고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난한 그 산골의 마을은 길을 놓고 또 물을 다스리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협동해서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B란 마을하고는 달리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원조를 받고 우리가 또 봉사활동을 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먹을 거를 당장 해결해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원조가 아니라 그분들이 길을 놓고 또 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의 가난을 겪고 있는 그 마을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그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자신의 국가, 그리고 시장,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지도가 붉으면 붉을수록 기아의 정도가 심각한 걸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나라에 단지 돈만 주고 혹은 물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스스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붉은색인데요.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가난을 함께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의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인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인재,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개발 협력 인재가 우리 다문화 인재가 될 수 있고, 이 다문화 인재가 바로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새로운 도전의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무상원조를 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코이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젊은이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 뽑더라고요. 2019년 하반기에도 이렇게 뽑았고요. 또 이제 2020년에도 또 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년 국제개발 협력에 필요한 인재는 더더욱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물자만 주고 혹은 그냥 돈만 주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우리는 지양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그 자신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를 쉽게 얻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 문제 속에 청년 실업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돈을 들일 때 우리가 그 국제개발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속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코이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죠. 그들에게 희망과 꿈과 그리고 함께하는 극복을 하고 또 새로운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유엔의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일하게 되는 젊은이들. 또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물고기를 현지인에게 같이 잡고, 현지인과 같이 잡고, 또 이것을 가공하는 기술과 판매하는 경영 지식까지 함께 이제 열정으로 전수하는 이 ODA 정책을 할 것이고, 그것을 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그 국제개발협력의 대상국에 출신국에 이제 부모님을 둔 우리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 그 이민자의 출신국으로 가서 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 그리고 훨씬 더 협력의 그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 한 가지 국제개발 협력만 얘기할 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외 봉사를 가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러 외국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선진국은 개발의 가능성, 개발의 잠재성이 지금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난하고 혹시 지금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일수록 발전, 개발의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그들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 기업에게는 중요한 또 고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들은 지금 소비하는 어떤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더 소비할 그 성장의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는 것을, 발전의 가능성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청년들의 유망 해외 취업 국가를 보시면 지금 중국과 베트남이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가족 출신국인 거죠. 이 출신국에 우리의 글로벌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글로벌 인재로서 또 우리가 우리 인재를 잘 키워서 이들이 여기에 취업을 해서 간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의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또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롯데렌탈이라는 회사, 큰 어찌됐든 대기업의 배경이 되는 회사잖아요. 여기서도 베트남의 법인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런 한류, 그리고 또 K뷰티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문화 가족의 출신국을 굉장히 중요한 그 타겟 고객으로 해서 뻗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의 다문화 인재들이 중요한 인재로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제개발 협력에 우리 다문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는 이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중 언어 능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가 또 중요하고요. 또 영어에 보태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국의 언어를 잘한다면 그들과 더 깊게 소통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 의지를 고취시키고 실천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저는 이중언어 능력 키우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문화 가족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9년부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 대회를 이제 개최하고 그때부터 쭉 지금 이중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중언어 캠프라는 것을 해서 친구들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1박 2일이 아니라 2주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주 집중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캠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사실은 이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1월 달에 그 캠프를 하는 곳에 한 일주일 정도 가서 그 친구들을 이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찰 이제 관찰 연구와 함께 이제 질적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또 이러한 이중 언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중 언어 캠프에 와서 우선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고 자고 놀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사실은 다문화 가족 자녀로서 혹은 그냥 아주 사춘기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또 아동 청소년으로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소통하고 관계 맺음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목말라 있었고 또 그것이 또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요새는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엄마 나라, 나하고는 다른 엄마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엄마의 나라가 한국 지금 나라하고 차이 없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엄마하고의 어떤 거리감을 굉장히 좁히고 관계를 향상시키고 또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베트남어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내가 알려줄 때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효능감을 발견하고 또 향상시키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니까 아빠가 베트남어로 엄마랑 대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베트남을 몰랐을 때는 아빠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빠랑 누가 더 베트남어를 잘하나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베트남어 쓰고 자기가 베트남어를 쓸 때 좀 꺼려하고 혹은 싫어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아버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 친구의 경쟁력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특기로서 이중언어 능력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엄마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엄마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좀 더 끈끈하게 하고 서로 있게 하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중언어 능력과 함께 이 친구들이 국제개발 협력의 어떤 인재로서 다른 나라, 방금 얘기했던 지금 가난을 겪고 있는 수원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개발을 하기 위해,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술을 가질 때 그 효과가 또 효과적이고 더 배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체험 캠프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 직업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사 그리고 어떤 기계 기술, 생산 기술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나라에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그런 기술, 전문 기술이라고 저는 미루어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고 이제 배우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전문 인력이 되어서 국제개발협력대상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인력으로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캠프로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직업 체험 교육을 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제 결혼으로 우리의 가족이 된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요거 우리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부모가 재혼 혹은 취업을 해서 부모를 따라 이제 한국으로 입국한.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이제 부모, 어머니의 출신국에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고 그 나라 사람인데 어머니의 재혼 혹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합니다. 자,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하고는 또 달리 학교에 바로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한국어가 또 안 돼서 학교에 바로 가지 못하고 또 굉장히 그 주변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요쯤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경우는 한국인으로서 빨리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한국에 정착을 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야 되는 것은 또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그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중한 또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에서 직업 체험 교육을 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눈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갑자기 준비도 없이 한국에 오게 됐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기 싫었지만 또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오게 됐다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자기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아이들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요. 엄마는 계속 일을 나가고 학교에는 아직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또 먼저 온 동생 혹은 여기서 태어난 동생하고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혼자 있는 외로움, 그리고 한국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아주 큰 이제 적지 않은 수준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도 입국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현실의 얘기도 했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해야 하고 한국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업도 찾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이제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 진로에 대한 동기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았는데 참여 후에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외감은 줄어들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교육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에게 이중언어 능력과 그리고 이런 전문 직업 기술인으로서의 교육이 함께 우리가 투자적으로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다문화 인재, 글로벌 인재, 국제개발 협력의 인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원이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이중언어 능력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면 저는 지구촌 공동 번영을 이끄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또 우수한 경제의 영역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특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일반 우리 원주민 학생들과는 다른, 그렇지만 또 그들에게 그들의 강점, 다문화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다문화 인재로서 클 수 있는 이중언어 인재, 그리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기술을 갖고 지금 어머니 출신국 혹은 다문화 가족의 출신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투자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국제개발 협력 인재이자 해외 기업의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인재가 스스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도와주고 응원을 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발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더 열심히 교육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